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요. 2019년 7월 17일에 초판 1쇄 발행, 그 다음에 2020년 8월 17일에 1년 1개월 만에 43쇄 발행. 엄청 잘 팔린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 김지혜,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한다.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밀접한 연구를 통해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사회복지와 법을 공부하고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센터, 헌법재판소 등 기관에서 일했으며 이주민의 기본권, 불평등과 윤리적 영토권,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 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등 다수의 연구 논문과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공저, 인권행정 길라잡이, 공저 등을 쓰고 헌법의 약속, 사회보장론 입문을 번역했다. 프롤로그 부분 전체를 읽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1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중에서는 2장, 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중에서 6장, 그 다음에 3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에서 8장과 10장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다 읽어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결정장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너무 많이 고민하는 나의 부족함을 꼬집는 간명한 말 같았다. 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 많은 대화에서 수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느 날 사고를 쳤다.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가 있던 날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 장소를 급하게 큰 곳으로 바꿔가며 열린 토론회였다. 토론자로 함께한 나는 토론 중에 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결단을 내리자는 말을 하던 와중이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참석자 중 한 분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나의 잘못을, 더 정확히 하기에는 혐오 표현을 하지 말자던 사람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해서 듣고 있던 자리에서 나는 내가 장애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미 토론회는 끝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할 기회는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동시에 나의 마음 한쪽에서는 희한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말이 왜? 뭐가 문제인 거지?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장애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해진 기분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실 많이 놀랐다. 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들어간 동아리가 수어 동아리였다.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전공하며 인권을 공부했고 장애인의 권리와 법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게다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가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가 당하는 차별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경험들이 떠올랐다. 예를 들면 예전 직장 사무실에 있던 명패 같은 것 말이다. 당시 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의 사무실 문에는 보라색 종이를 코팅한 명패가 붙어 있었다. 정규직 직원 사무실 문에 붙어있던 명패는 나무색 판에 흰색 글씨였다. 2년 반쯤 지나 정규직이었던 한 동료에게 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명패가 다르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사소한 차이가
나에게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문을 열고 들락거리는 매 순간 나의 신분을 각인시켜주는 좋은 글씨 같았다. 생각해보면 차별은 거의 언제나 그렇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면 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차별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강의실에서, 회의장에서, 토론회장에서, 어디에서건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차별적인 관념이 언제 어떤 형태의 말과 행동으로 불쑥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우선 소수자 집단을 향한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수집했다. 각종 혐오 표현들을 통해 사람들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어떤 식의 차별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초반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욕설에 가까운 말들에 집중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모욕적인 말의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표현의 방식도 매우 은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 말하는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말이다. 현장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수집하던 중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인 다 되었네요. 희망을 가지세요. 전자는 이주민을 향한, 후자는 장애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었다. 당혹스러웠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얼핏 칭찬이나 격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칭찬과 격려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말을 한 당사자에게 이런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는 모욕적일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걸까? 모욕을 한 사람은 없고 모욕을 당한 사람만 있으니 모욕을 당한 쪽에서 감내하거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걸까? 단순히 몇몇 말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왜 이런 말이 모욕이 되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표현만 다른 비슷한 말을 하거나 말이 아니라도 시선과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말이 왜 모욕이 되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주민들은 한국인이 다 되었다 하는 말에 자신이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모욕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굳이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인이 된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였다.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한국인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어느 쪽이든 기분 좋은 말은 아니다. 장애인에게 하는 희망을 가지라 하는 말 역시 전제 때문에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희망을 가지라는 건 현재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의 삶에는 당연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삶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했다. 설령 장애인이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다. 장애인이 희망을 가져야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변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말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훑는 작업은 마치 세상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착각이고 신화일 뿐이었다. 누군가를 정말 평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는 건 나의 무의식까지 훑어보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조금이나마 가능해질 것 같았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나를 발견하는 일 말이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착각과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차별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향해 사랑하니까 반대한다고 외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자 정의라고 믿는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동료 시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격적 모욕이며 폭력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못한다. 이 끝도 없는 평행선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라며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다.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이 간극이 저절로 좁혀지지 않는다.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는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없다. 정의에 반하는 결론이며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자가 목소리를 낸다 한들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교착 상태는 마냥 계속될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합의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고민에서 출발했다.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차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곳곳에서 만난다. 나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기묘한 현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다행히도 이미 많은 연구자와 학자들이 풍성한 연구와 논의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업을 따라가면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에 비추어 생각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차별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다.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특권을 돌아보며 나의 위치로 인해 불평등이 보이지 않게 되는 착시 현상을 다룬다. 2장은 때로 유동적이고 서로 교차하는 경계로 구분된 집단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또 차별을 받는 현상을 살핀다. 3장은 구조적 차별에 둘러싸인 사회에서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조차 그 질서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평등을 유지시키게 되는 아이러니를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차별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어떻게 정당한 차별로 위장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4장은 흑인 분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해 누군가를 비하하는 유머나 농담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5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같이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주의 신념을 해체한다. 6장은 대중시설에서 외국인을 거부하고 분리하는 등 누군가를 배제하고 분리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7장은 퀴어 문화 축제와 같이 가시화된 소수자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를 통해 공공의 공간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3부에서는 앞에서 살핀 내용의 바탕으로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한다. 8장은 차별에 도전하는 노력들이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긴장을 다룬다. 사람들은 세상이 이미 정의롭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평등은 언제나 부당한 법과 체제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통해 진보해 왔다. 9장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탐구의 과정으로서 평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평등을 실현하는 하나의 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를 10장에 담았다. 이 책에서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에 관련된 사건과 논쟁들을 주요하게 담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이, 학력, 직업, 출신 지역, 경제적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등 어떤 사람이 소수자로 위치 지어지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은 지면의 한계도 있지만 여전히 나의 이해가 부족한 탓도 크다. 아직도 많은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안타깝게도 틀림없이 이 책에도 훗날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미국의 역사와 연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연구자인 저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많은 나라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투쟁과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담지 못해 아쉽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미국의 이야기는 모범적인 사례라기보다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비교 자료로서 이해해주면 좋겠다. 차별에 관한 책을 한 권 마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차별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둘러싼 세상을 자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평등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헛된 믿음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여정을 열어줄 3년 전 토론회에서 만났던 그분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독자들에게도 이 책이 그런 질문으로 남기를 바란다. 1장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입니다. 이 중에서 1부였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2장 우리는 한 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읽겠습니다.
약자와 약자 연대의 실패. 2018년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입국했다.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경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4일 실시한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남성은 46.6%가 수용에 반대하고 48%가 찬성했다. 비슷했지만 찬성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런데 여성의 입장은 많이 달랐다. 60.1%가 이들의 수용에 반대했다. 찬성은 27%에 불과했다. 압도적인 반대였다. 이상한 일이다. 연구에 의하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약자와 잘 공감한다고 했다. 약자는 불이익을 당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여 다른 약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류 집단보다 더 관용적 태도를 가진다. 패기 맥킨토시가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백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성찰하여 백인 특권 목록을 만든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왜 한국 여성들은 전쟁을 피해 제주에 온 난민에 대해 관용보다는 배척의 태도를 보인 것일까? 여성에 비해 주류 집단인 남성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말이다.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제주도에 온 예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난민보다는 남성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수식어가 붙었다. 이슬람이란 종교를 가진 무슬림 남성. 많은 여성들이 무슬림이란 단어로 연상하는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남성과 그 잠재적인 피해자인 여성의 구도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 이 구도에서 여성은 여전히 피해자고 약자였다. 난민 수용 반대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다. 약자와 약자의 연대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여성이 더 약자라고 주장했다. 무슬림 남성인 난민은 정말 남성으로서 권력을 가졌을까? 1장에서 언급한 남성 특권을 상기해보자. 난민으로 한국에 온 이들은 앞서 말한 종류의 남성 특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과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큰 노력 없이 신뢰를 얻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까? 난민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까? 한국인 여성이 이들을 한국인 남성과 같은 지위 혹은 더 힘이 있는 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국민이 먼저다. 난민 반대 지표에 등장한 이 구호를 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진다. 난민을 둘러싼 쟁점의 핵심은 한국이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이때 권력관계는 난민 수용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그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 사이에 있다. 국민은 한국 땅에서 살 수 있는 기득권과 정부의 난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 국민들의 반대는 정부를 움직였고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인은 더 이상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인 여성은 소수자 집단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주류 집단인 국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다. 여성으로서는 아니어도 한국인으로서 상대적으로 큰 노력 없이 신뢰를 얻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국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다. 반면 제주도의 예멘인들은 계속된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다. 성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 오명 외에도 가짜 난민이라며 근본적인 의심을 받았다. 여성이 주류 집단이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성별로 인한 지위 외에도 사람은 수많은 다중적 지위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단순한 방식이라고 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카테고리로 범주화해서 예를 들면 여성, 청년, 공무원, 천주교인, 이성애자, 한국인 이런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섹션을 읽겠습니다. 움직이는 경계.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9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귀화했다. 남자 아이스하키는 25명 중 7명이 외국 출신 선수였고
여자 아이스하키는 23명 중 4명이 외국 출신이었다. 이 중에는 동포나 입양인처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도 일부 있었다. 그렇다 해도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산 적이 없는 낯선 외국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흔쾌히 국적이라는 멤버십을 내어주고 우리라고 부르며 응원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의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이라도 우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많다. 몽골 국적의 17세 현호, 가명의 이야기와 비교해보자. 현호는 몽골 국적의 엄마와 함께 7세부터 한국에서 살았다. 2012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현호는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현호의 잘못이 없다는 건 분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현호가 한국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호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되고 강제 출국을 당하기까지는 순식간이었다. 현호는 한국에서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올림픽 출전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던 국적은커녕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자격도 얻지 못했다. 물론 두 가지 사안이 같지는 않다. 어쩌다 있는 올림픽을 위해 19명을 엄선해서 국적을 부여하는 것과 몇 명이 될지 모르는 미등록 아동을 위해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단순히 이민 정책을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수준을 넘는다. 우리라며 환대하는 태도와 그들이라며 배척하는 태도 사이에는 극명한 감정적 온도 차이가 있다. 환대의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몇 번의 올림픽 출전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몫이 더 크기 때문일까? 어쩌면 현호가 한국 사회에 남아서 구성원으로서 평생 일구어내는 기여가 더 크지는 않을까? 왜 이런 계산이라도 해볼 생각조차 않고 누군가를 배척하는 걸까? 우리와 그들이라는 경계. 학자들은 이 경계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헨리 타지펠과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 이 경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임의의 기준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1971년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두 작가의 그림을 좌우에 배열한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보고 자신의 선호를 따라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응답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에게 선호에 따라 집단이 결정될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응답과 무관하게 임의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집단은 바실리 칸딘스키를 선호하는 집단, 다른 집단은 파울 클레를 선호하는 집단이라고 거짓으로 알려주었다. 이 집단은 사실 구성원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 없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간단한 과업을 부여하자 두 집단은 정말 집단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칸딘스키 팀 구성원과 클레 팀 구성원에게 포인트 점수를 주도록 했다. 실험 결과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과 같은 집단의 구성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다른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가짜 성격 검사로 집단을 나누고 단순히 개인적 분노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외부 집단 구성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데이비드 데스테노와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난데없는 편견, prejudice from the air, prejudice from thin air이 자동으로 생성되었다고 표현했다. 만일 두 집단이 경쟁 관계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서로 다를 게 없는 집단이라도 상황에 따라 극도의 집단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1954년 로버트 케이브 실험으로 잘 알려진 연구에서 무자퍼 셰리프와 동료들은 비슷한 배경의 아동 22명을 최대한 동질하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 두 집단의 이름은 각각 독수리 팀과 방울뱀 팀이었다. 첫째 주에는 상대의 존재를 모르게 했다. 둘째 주에는 두 집단이 만나 야구, 줄다리기 등 상품이 걸린 대항 게임을 진행했다. 두 집단은 상대에 대해 비난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적개심이 생기고 폭력과 갈등이 깊어졌다. 마지막으로 실험의 최종 단계에서 두 집단에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상위 목표를 제시하자 긴장이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 집단의 경계가 생각보다 공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집단을 가르는 경계는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 움직인다. 한국 사회의 경험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이 땅에 발 딛는 것에 반대하여
국민이 먼저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올림픽 경기를 위해 나선 외국인을 국민으로 맞는다. 우리와 그들의 경계는 국적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우리라고 보는지 주관적인 관념에 달려있다. 분명한 건 그중 어떤 경계선을 따라 우리는 내부인에게 친절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외부인에게는 매정하고 때로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때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경계는 국적만이 아니라 성별, 장애, 나이, 종교, 가족 상황, 학력, 지역,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수많은 분류 기준과 범주에 따라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을 여러 차원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집단도 거의 무한대로 생성될 수 있다. 당연히도 한 개인은 동시에 여러 차원의 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특권을 누리는 집단에 속하기도 한다. 때로는 차별을 받는 여러 집단에 속해 있어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차별받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을 넘어가고요. 이제 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해서 그중 6장 쫓겨나는 사람들을 읽겠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1964년 12월 미국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다음은 그 판결문의 일부로 아서 골드버그 대법관이 별개의 의견에서 상원통상위원회의 의견서를 인용하며 말한 내용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대중시설에서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하는 순간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 민권법의 주요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차별은 단지 집회나 동전이나 햄버거나 영화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그를 공공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당연히 느낄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의 문제다. 1964년 여름 미국의 남부 애틀랜타주의 한 모텔 주인은 흑인 손님을 받고 싶지 않았다. 이전부터 흑인은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의회에서 민권법 Civil Rights Act가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차별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 모텔도 이 법을 따라야 했다. 모텔의 주인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모레틴 롤스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1964년 7월 2일 민권법이 통과된 지 불과 2시간 남짓 지나 롤스터는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롤스터는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손님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고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민권법에 반대했다. 롤스터는 국가를 상대로 1,100만 달러, 2019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8,900만 달러로 한화 약 1,067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법 때문에 명성과 고객을 잃고 사업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트 오브 애틀랜타 모텔 대 미국으로 유명한 이 사건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롤스턴이 이겼다면 1964년 민권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은 더 오랜 세월 동안 인종분리 사회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의 판결로 롤스턴의 주장을 기각했다. 차별을 못해서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경제적 손실과 무관하게 의회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가을 부산의 한 사우나는 구수진 씨의 입장을 거부했다. 피부색과 생김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였다. 구수진 씨는 억울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미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주인에게 항변했다. 하지만 사우나 주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얼굴이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구수진 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우나 주인은 경찰에게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수도 있다. 손님들이 사우나에 외국인이 오는 걸 싫어한다면서 사정을 호소했다. 외국인을 받았다가는 한국인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결국 경찰은 구수진 씨에게 다른 사우나로 가라고 안내하며 주인이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대중시설의 주인이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손님을 거부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어떤 사우나는 아예 내국인 전용 찜질방으로 영업한다고 한다. 한 대형 찜질방은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외국인들과 목욕탕을 같이 쓰는 것을 싫어하는 손님들이 있어 만들어진 곳이라고 했다. 누구든 손님을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인종 분리주의자였던 롤스턴이 원하던 그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 것일까? 누구를 거부하는가? 물론 미국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뉴욕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은 한인 노인들 여럿이 1, 2달러짜리 커피나 감자튀김을 주문하고 앉아 너무 오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못마땅해 경찰에 신고했다.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흑인 청년 2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건이 알려지자 모두 인종차별이라고 크게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앞에 애틀랜타 모텔 사건이나 부산의 사우나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이 두 사건은 대놓고 한인 혹은 흑인인이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백인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과연 똑같이 대응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 거의 분명했다. 한인이거나 흑인이라서 거부했다는 직접적 표현은 없었지만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이라고 여겨졌다. 이에 비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목격하는 차별은 매우 직접적이다. 부산의 사우나 주인은 명확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했다. 내국인 전용이라는 말은 흑백 분리 시대의 백인 전용과 외국인 전용이라는 말은 유색인 전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식당이나 클럽에서도 아프리카인이라고 거부하거나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몽골 사람은 안 된다며 입장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 거부의 사유는 그 외에도 많다. 카페나 식당에서 영유아와 아동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키즈존 논쟁이 한참이더니 중고등학생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스쿨존도 나타났다. 아동은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이용을 방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청소년의 입장을 거부한 카페는 청소년의 무례한 언쟁을 문제 삼았는데 청소년 여러 명이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일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노장애인 존은 어떤가? 한 식당에서는 혼자 식사를 하러 온 장애인에게 자리가 없다며 입장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식당으로 들어가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장애인이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한 레스토랑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받지 않는다며 예약을 거부했다. 이전에 청각장애인 손님과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키즈존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식당, 카페, 목욕탕, 영화관, 놀이시설 등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각종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누군가를 거부하는 상점들은 모두 해당 집단에 문제가 있어서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손님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해도 된다고 해서 어떤 손님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특정 집단을 거부해도 괜찮은 걸까? 학교나 군대에서 단체로 혼나본 적이 있다면 기억을 떠올려보자. 나의 경우도 학급 학생 중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학급 전체가 체벌을 당한 기억이 꽤 많다. 이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억울하다. 이유 없이 벌을 받으니 말이다. 당사자인 경우에는 단체 처벌 후 따라오는 괴롭힘을 감당해야 한다. 단체 체벌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당사자에게 보복하기 때문이다. 한 학급의 학생이 몇십 명이 되고 그중 적어도 몇 명은 무엇이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 산술적으로 따져도 단체 체벌은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단체 체벌은 책임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도 지나친 형벌이다. 물론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하급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상급자가 함께 책임을 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어떤 외국인 누군가가, 어떤 아동 청소년 누군가가, 어떤 장애인 누군가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 집단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지을 수 있을까?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누구를 거부하는가라는 것이다. 소위 진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는 꽤 많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은 아르바이트생 2,507명에게 매너 없는 손님에 대해 물었다. 알바생들은 반말로 명령할 때 54.2%, 돈이나 카드를 던지거나 뿌리듯이 줄 때 32.6%, 알바생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할 때 28.2%, 자기가 실수해놓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할 때 24.7%, 트집 잡아 화풀이 할 때 15.6% 등의 상처받는다고 응답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행동들이다. 그런데 노키즈존, 노스쿨존, 노장애인존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진상 손님이 성인 남성이라면 과연 성인 남성 금지라는 표지판을 내세울까? 이런 진상 손님이 인근의 대기업 직원이라면 어떨까? 모모 기업 금지라며 모든 사원의 입장을 거부할까? 이런 상황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냥 싫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인 전용이라고 붙일 수 있다. 왜 어떤 집단은 특별히 잘못이 없어도 거부되는데 어떤 집단은 개별적으로만 문제 삼고 집단으로는 문제 삼지 않을까? 배제와 분리의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상점 주인이 손님을 거부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은 일이다. 수익이 올라가니 말이다. 상점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을 거부하는 건 이 간단한 원리에 반할 때, 즉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올 때이다.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다른 더 많은 손님이 오는데 방해되는 사람, 이 중 어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거부하기 쉽다. 게다가 두 가지 모두라면 더 쉽다. 돈이 없고 돈이 있는 다수가 혐오하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상점 주인은 영리가 목적이라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 걸까? 항상 그렇진 않다. 돈이 되지만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꽤 많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아서도 안 되고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마음대로 환불을 거부할 수도 없다. 모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럼 돈이 없고 다수가 혐오하는 손님을 거부하는 건 어떨까? 영업의 자유이니 그냥 두어야 할까? 아니면 공익을 위해 규제해야 할까? 미국의 긴 인종 분리의 역사도 이 거부에서 시작되었다.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국 법원들은 대중시설에서 흑인을 거부하고 분리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1867년 필라델피아 주 대법원은 웨스체스터와 필라델피아 철도회사 대 마일스 사건에서 인종분리에 관해 이렇게 판결한다. 하느님이 흑인과 백인을 달리 만들었고 그래서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니 인종분리는 자연스럽다. 분리시킨다고 우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 인종 간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서로 분리해도 된다. 이런 논리에 힘입어 미국 내 인종분리는 거침없이 확대되었다. 1870년대 남부에서 인종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짐 크로우법이 만들어졌다. 학교, 레스토랑, 숙박시설, 병원, 극장, 이발소 등 공중시설에서 흑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백인 전용 또는 유색인 전용이라는 표식을 만들어 출입구, 화장실, 대기실, 개수대 등이 붙였다. 점차 일자리도 분리되었다. 이 체제는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1896년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은 인종분리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분리 정책은 유색인종을 열등하게 여기는 정책이 아니고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이 있다고 해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두 인종의 사회적 평등은 서로의 장점에 대한 상호 인정과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결과여야 하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 또 공중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기존의 전통과 관습에 따를 자유가 있다. 연방 대법원은 부인했지만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에서 인종 분리는 분명 백인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었다.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시켜야 했기에 사업주들은 인종 분리를 강제하는 국가의 간섭을 마다하지 않았다. 평등은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던 편견과 불평등의 문제는 결국 1964년 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 1968년 공정주택법의 제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앞에서 언급한 모텔 주인 롤스터는 민권법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영업 규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 판결에 별개 의견에서 윌리엄 더글라스 대법원은 상원 의원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사유재산을 제한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사실 사유재산 제도는 그 궁극적 목적인 개인의 자유에 기여하도록 많은 경우 제한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예가 노예제 철폐이다. 노예는 사유재산의 물건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누구도 이 노예 해방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주요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에 편승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주요 고객들의 편견과 혐오감에 부응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거부하거나 분리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미국이 민권법을 제정하여 차별을 금지시킨 것은 기업이라도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만든 것이다.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얻은 이익을 오롯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 크든 작든 기업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이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이야기는 엄청난 악으로 여겨지는 부끄러운 인종분리의 역사가 어찌 보면 사소한 불쾌한 감정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준다.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 때 불평등은 더욱 깊어진다. 안타깝지만 법과 규범 없이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평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불평등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우리의 감정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 섹션은 종교의 이름으로 라는 섹션인데 1959년 백인과 유색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옹호하는 판사의 판결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백인, 흑인, 황인, 홍인, 말레인으로 창조하셨고 서로 다른 대륙에서 살게 했다. 그 섭리를 방해하지 않고서는 그런 결혼의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인종을 구분했다는 사실이 인종을 혼합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1959년대 미국의 판결이니까 거의 동일한 논리가 조금 지나서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에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종교적으로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분리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6장의 마지막 섹션,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 여러 곳 알아봤지만 전부 거절당했어요. 어린이집에서 한국인 학부모들이 외국인 원생 있으면 싫어한다고 거부했어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7년 경기도 외국인 아동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외국인 아동의 입소를 거부한 사례들이다. 여긴 아프리카 아이가 없다. 피부색이 달라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보육료를 부담하기 힘들 거다 등의 이유를 들어 외국인 아동을 돌려보냈다. 한국인 학부모들이 싫어하고 다른 아동들이 차별할 수 있으니 아예 외국인 아동을 문 밖으로 내치기로 한 것이다. 걱정과 염려로 포장되었지만 결과는 거부였다. 꼭 국적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소개한 구수진 씨가 사우나에서 거부를 당했던 경우처럼 외양이 외국인처럼 보이면 거부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평생을 한국에 살아도 외국인으로 대한다. 혹은 외모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데 부모 중 이주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외국인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국적이 정말 다른 나라든 아니면 단지 외국인으로 보이든 핵심은 한국인이 정의하는 한국인에 포함되는 사람과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는 데 있다. 사실 누가 한국인인지도 모호하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해도 한국인이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도 한국인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건 이 경계를 가르는 권력이 누군가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 영토 안에서 누군가 주인 행세를 하고 누군가를 손님으로 만들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한국인이 외국인을 싫어할 때 이 사소해 보이는 감정은 사우나와 식당에서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람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발현된다. 그 감정이 계속되는 한 행동도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학교, 직장, 대중교통, 문화공간 등 곳곳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인종 분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 부모가 이주민의 자녀, 즉 소위 다문화 아동이 많은 학교를 피해 자녀를 입학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분리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이 와중에 다문화 아동이라는 단어는 왜곡된 한국의 풍경을 보여준다. 다문화라는 말은 본래 다양한 문화의 상호 존중과 공존을 강조하는 사상인 다문화주의, 멀티컬처럴리즘에서 온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특정 문화를 우위에 놓거나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배척하는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진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로 쓰이는 것이다. 한국인은 다문화에 속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이 묘한 구도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순된 인식 구조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다문화주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전에 단어가 오염되어 원본을 알기 어렵게 된 것이다. 다문화학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내가 느끼는 안타까움이기도 하다.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하다. 때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상처를 주는 잔인한 의미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누군가에게 다문화는 낙인이고 차별과 배제의 용어가 되었다. 한 중학생의 말처럼 말이다. 종례 뒤 선생님이 다문화 남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도 이름이 있는데 다문화로 부르셨다. 선생님이 내가 마치 잘못을 했다는 뜻 말씀하셔서 큰 상처를 받았다. 이 장의 글머리에 인용한 아서 골드버그 대법관의 말을 다시 새겨보자. 차별은 단순히 집회나 동전이나 햄버거나 영화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그를 공공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당연히 느낄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의 문제이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2부는 끝나고요. 3부 이제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마지막 부인데요. 이 중에서 8장과 10장을 읽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져서 8장을 읽지 않고 10장 마지막 차별금지법에 대하여를 읽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해법.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법이다.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의 시작은 2007년이었다. 법무부가 제정을 시도했던 차별금지 법안은 총 35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용은 간단했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차별에 관한 국가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영역별로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차별을 시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도 이후 몇 번의 유사한 차별금지 법안도 모두 제정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 차별을 해도 괜찮은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미 헌법 11조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지킬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조약들에서도 차별을 금지한다. 평등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원칙이며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규범이다. 또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이 있다. 이미 차별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차별을 한 사람이나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린다. 차별을 한 사람이나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중요한 국가기구이다. 이미 헌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차별금지법은 왜 필요한 걸까? 여기서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차별철폐 의지를 가늠하는 상징 기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상징성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법적 의미를 살펴보자. 헌법상 기본권이 실현되려면 법령이 필요하다. 가령 헌법 제31조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그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기관, 사람, 절차, 예산 등이 필요하다. 헌법 제24조에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행동하지는 않는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권리도 마찬가지다.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만으로 저절로 모든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을 취한다. 하나는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는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접근이다.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차별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그 차별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시정조치라고 한다. 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밖에 못하므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해도 행위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차별금지법은 권고가 아니라 시정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고 만약 행위자가 악의적으로 차별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렇게 하여 실질적 구제를 보장하며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애초에 차별 행위를 하지 않으려 노력할 동기도 만들어낸다. 하지만 차별이 무엇인지 법이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다. 차별은 통상 불합리하게 누군가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이 책에서 나열한 사례 같은 것들을 일일이 법에서 규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행위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판단은 상황을 고려한 맥락 안에 내려져야 한다. 문제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내용 하나는 그 판단의 역할과 책임을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과 같은 독립기구에 맡겨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한다는 데 있다. 법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건 어렵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교육, 고용, 서비스와 재화의 이용과 같은 공식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주로 규제 대상이 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고의적으로 차별하거나 그렇게 조장하고 선동하는 악의적 행동을 한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미세한 차별적 시선이나 행동은 규제보다는 체계적 교육으로 바꾸고 사회 전반을 검토하고 구조적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골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수백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차별금지법은 그 중 하나로 우리가 서로 차별을 하지 않게 만들자는 즉각적인 해법이다. 이 해법은 나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포함한다. 그런데 익히 알려져 있듯 이 결단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철폐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가 나설 일인지 의문을 품는다. 대신 자발적인 문화 개선을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상적으로 바람직하며 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접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법적 규범도 없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좌절된 실질적 이유는 일각에서 차별 철폐라는 목적 자체를 부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차별을 옹호하는 의견이다. 그동안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그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동성애는 죄,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 등 성소수자가 사회적인 해악이라는 내용을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선전해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데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전략이 사용된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공고할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반대하게 될 것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전략은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적어도 2019년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지도 요원하니 말이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만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되나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안 되고 있으니 다른 차별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논란이 되는 부분을 빼고 가자는 의견이다. 바로 이 논란을 피하자는 생각에서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해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전력 및 보호 처분, 학력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2007년 법무부가 처음에 작성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나열했던 항목들은 언어 외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있는 것들이었다. 나머지는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전력 및 보호 처분, 학력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제외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 규정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나열하는 차별금지 사유를 보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차별금지 사유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건강 상태, 직업, 문화, 언어, 국적, 경제적 상황, 유전 정보 등 차별이 발견될 때마다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니 어차피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법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논의하였듯 보편성은 차별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은폐시키기도 한다. 제9장 참조. 보편성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차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보이게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차별금지 사유에 관해 별도의 법령을 만들기도 한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로부터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개별 법령은 각 차별의 구체적인 형태를 반영하여 마련된다. 그럼 특정한 차별금지 사유를 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하는 것과 애초에 차별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포함되지 않도록 반대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전자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나중에라도 추가될 수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대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누군가는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때 사회적 합의는 적어도 다수결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수결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차별을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의 법률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단순히 이해관계의 경합에서 다수가 승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넘어가서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의 원칙은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은 애초에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명령을 법제화하려는 공론의 장에서 그 기본 원칙을 거슬러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차별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류다. 비교하여 논하자면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때 부정청탁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규율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법을 훼손하게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그 규율의 대상인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온 것이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다.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을 따라야 할 국가기관이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섹션 평등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들 이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이네요.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법이므로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회적 숙고를 거치며 결정될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했듯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형식적 평등은 가장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불평등한 조건과 다양성이 고려되는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이 있어야 한다. 적극적 조치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적극적 조치는 특정 집단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언가를 한다는 점에서 종종 우대 조치로 불리며 오해를 사곤 한다. 그 조치가 없다면 불평등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우대라고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도 있다. 기표소를 계단을 올라야 하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아야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당한다. 해야 할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물을 만드는 것,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 관련 방송에 자막을 내보내거나 수어 통역자를 두는 것,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만드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우대가 아니라 평등을 위한 조치다. 그래서 제목이 평등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들입니다. 적극적 조치가 특정 집단을 한정하여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설계될 때 주로 반대가 일어난다. 그 혜택이 금전적이나 직업, 교육의 기회 등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일 때 더 그렇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 여성 할당제를 생각해보자. 비례대표에 한정한 요구이므로 전체 국회의원 중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임에도 남성을 불리하게 하는 역차별이라며 반발이 제기된다. 이런 종류의 적극적 조치는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실제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다.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 정치권 안에서는 여성의 진입 기회는 적고 여성 국회의원을 상상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남성에게 표를 준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여성 국회의원이 일정 수준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성 국회의원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집단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나 학교가 채택하는 다양성 경영,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도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와 관련해 2017년 기준으로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 91%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정책을 명시하고 83%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정책 속에 명시하고 있다. 구글, 애플, 갭, 나이키, 아디다스 등은 기업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회활동에 적극 앞장서기로 한다. 기업이 인종, 민족,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출신 국가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다양성 경영이 기업의 이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배경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기업의 입사의 창의성을 높이게 되고 직원이 다양함으로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차별 없는 윤리적 기업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어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에 도움이 안 되면 다양성 경영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뜻일까? 기업이 다양성 경영을 채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책무로서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윤리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 이해된다. 2000년 세계 기업들이 채택한 UN 글로벌 컴팩트는 그러한 의지와 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기업들은 고용 및 업무에서의 차별 철폐를 포함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평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적극적 조치가 자신의 몫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이익은 나의 손실이며 당신의 손실은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면 남성의 권리가 줄어드는가? 학생의 권리가 신장되면 교사의 권리가 줄어드는가? 성소수자의 권리가 신장되면 비성소수자의 권리가 줄어드는가? 난민을 지원하면 국민에게 손해인가? 정말 그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의 가능성은 없는가? 소수자의 이익은 다수자의 피해라는 끝도 없는 논쟁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평등을 지연시키는 논리로 여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나에게 유리한 차별은 괜찮고 나에게 불리한 차별은 안 된다는 이해관계만 남는다.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는 풍습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종교적 교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늘날의 미풍양속은 낯선 모습으로 누군가를 배척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공존의 조건으로서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고정된 옳은 삶을 규정하지 않는 이 해체 시대가 버겁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자유를 갈구하는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왕족이나 귀족이라는 소수가 누리던 자유를 민중이라는 다수가 그리고 다음 단계로 사회 바깥에 놓여있던 모두가 향유하게 될 때까지 세상은 아직 더 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이 책의 많은 내용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차별을 없애자는 기본 원칙을 채택하기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일상에서 차별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오래전에 법으로 성희롱을 금지했지만 무엇이 성희롱인지 알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전히 개선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성희롱을 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결단을 내렸고 그 방향으로 사회를 진보시키고 있다.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상징이며 선언이다. 단지 법의 제정이라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차별과 평등에 대해 논쟁하며 고민한 결실로서 내리는 결단일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싸움을 끝내고 이제 어떻게 이 땅의 평등을 실현할 것인지 이야기하자.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결의할 때 평등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평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평등은 인간 조직이 정의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요.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 최근에는 쌤 오칠이도 그랬고 이 책에서 다룬 옛날에 흑인 분장을 하고 코미디를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입니다.